네, 다음 달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어떤 이 대북 공조 방안 나올지 좀 주목이 되고 있죠. 또 한편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이 각각 입장문을 내면서 대립각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현정 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취재 바로 보시죠. 자, 한미일 정상회담 열리는 이 캠프 데이비드 회의 장소부터 아주 특별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캠프 데이비드의 외국 정상을 초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래요. 김문식 교수님 먼저 이 모임이 이게 회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장소도 또 특별해 보이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죠. 캠프 데이비드 별장은 이제 미국 대통령의 전용 별장인데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로 이제 사실은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과 관련해서 그 별장에서 중요한 굵직굵직한 만남이나 회동 또는 합의 같은 게 이루어진 적이 많습니다. 일단 역사적으로 보면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시 처칠 수상과 같이 이 별장에서 2차 세계대전 전략을 논 이야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역사에 남는 건 지미 카터 대통령 때 중동의 가장 큰 화약고가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분쟁이었거든요. 그렇죠. 전쟁까지 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그 베닌 이스라엘 총리하고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을 거기에 초대를 해서 사실은 며칠 동안 협상을 해가지고 결국 중동의 평화협정에 합의했던 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거기에 각국의 대통령이 뭐 침숙하기 때문에 불러서 간 적은 있지만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 일본 총리 이렇게 양자가 아닌 삼국 대통령이 삼국의 지도자가 모여서 캠프 데이비드에 간다는 것은 그 당시에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베닌 총리를 카터 대통령이 부른 것처럼 중동의 평화가 미국에 제일 중요했던 의미인 것처럼 지금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미국에는 가장 중요하다. 이걸 아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저는 장소 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가깝고 친숙하다는 의미 플러스 지금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 외교 안보 전략의 중요 핵심은 이제 중동보다는 동북아고 동북아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이 바로 일본, 한국, 일본과 같이 가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아마 대내적으로 가시하기 위한 그런 장소 선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북한은 정전 70주년을 맞아서 열병식을 열었고요. 중국과 러시아와의 좀 공조가 강화된 모습을 공개했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미일 회담에서 과거보다 높은 수준의 공동 성명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에 소위 북한은 전승전에 주장하는 정전의 70주년 기념식에 보면 예전과 달라진 게 러시아가 굉장히 적극적인 어떤 이 참여를 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쇼이구 국방장관과 함께 무기를 갖다가 이게 서로 시찰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줬어요. 북중러가 어떤 면에서 아주 굉장히 강고한 어떤 이런 단합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 것인데요. 그나마 최근에 이제 한미일의 어떤 강화된 측면들 또 하나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러시아가 굉장히 좀 수세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급한 것이 일단 북한으로부터 무기 수입,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군인들을 직접적으로 받는 문제까지 굉장히 아마 이런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뭐냐면 지금 현재 대북 제재가 시행 중이거든요. 그러면 북한의 어떤 무기를 실제로 제어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방법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한미일이 어떤 방식으로 강하게 어떤 결집할 것인가. 저는 그게 중요하다 보고 그것이 아마 구체적인 공동성명에 담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마 첫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어떤 지원 문제. 만약에 북한이 러시아에 옛날에는 이제 뭡니까 이제 이쪽 이제 용병들한테만 지원을 해줬는데 문제는 이걸 직접적으로 러시아 정부에 지원해 줄 거예요. 그렇다면 한미일도 우크라이나 무기를 살상용 무기를 제공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문제가 아마 논의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지난번 워싱턴 협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핵 문제에 대한 이제 한미 간의 어떤 공동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걸 확장해서 한미일이 함께 어떤 핵억지 전략들을 사용하는 문제. 이것도 저는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중로가 저렇게 결집을 하게 되면 일본의 안보도 굉장히 위협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워싱턴 협정을 좀 확장해서 한미일판 워싱턴 협정을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만드는 뭐 그런 문제도 아마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27일 정전 70주년을 맞아서 심야 열병식을 진행했고 중국, 러시아 대표단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요, 중국보다 먼저 러시아의 신형 무기를 공개를 했습니다. 조선중앙TV 보도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세르게이 쇼이구 동지와 함께 신형 무장 장비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최근 시기 조선인민군이 장비하고 있는 무기 전투 기술 기재들에 대하여 소개하시고 세계적인 무장 장비 발전 추세와 발전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북한은 중국보다 좀 러시아와 밀착된 모습을 보였고요. 미국은 러시아가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방북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금 보면 북러 군사 협력이 좀 강화되고 있다 이런 모습이 나와요. 뭐 지금 예견된 내용이었죠. 예, 예.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시 중에 우크라이나도 극비리에 이제 갑작스럽게 방문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듯한 발언들도 하셨고 또 이제 조만간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 다시 또 열리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한미일의 이제 공조가 강화되는 그런 추세이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전으로 치닫으면서 네. 러시아가 좀 이렇게 궁색한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예.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일 간의 공조 강화는 또 북중러의 연대를 또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북한도 이제 한미일 간의 공조 강화를 통해서 북한이 느끼는 위협을 또 방어하기 위해서 예. 러시아와의 공조도 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관련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와 북한 간의 그 연대를 강화하는 측면에서의 행보들이라고 저는 바라봐지는 거고요. 네네. 자, 우려스러운 것은 자꾸 이렇게 신냉전 체제가 고착화되면서 가장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것은 한반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한반도의 그 지정학적 위치에 있어서의 그런 문제점들을 위해서 한반도가 너무 이렇게 전시 상태에 놓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배제하는 그런 그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 예. 전략이라든지 좀 예.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것 이런 것도 좀 병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네. 말씀드립니다. 그 박성민 전 비서관께는 그 방금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를 관심이 있어서 한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만 북중러 한미일 이렇게 구도가 형성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일단 이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무기 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은 사실 지속적으로 제기가 그렇죠. 되었던 예, 예. 거고 네. 이번에 이 의혹이 사실상 이미 현실화된 거 아니냐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는 예.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쓰였던 무기가 북한산 무기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것을 북한으로부터 지원받았을 리는 없고 결국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는 가운데에서 예. 러시아로부터 이 무기를 빼앗았을 것이다 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그동안 우리가 의혹으로만 제기해왔던 이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는 예. 사실상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더 중폭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덧붙여서 이번에 열병식에서도 보여준 바와 같이 사실은 중국과의 밀착보다 러시아와의 밀착을 더 보여주는 모습을 북한이 보여줬죠. 네네. 그런 점에서 이런 무기 거래 의혹이라던가 이런 문제들이 더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중러 대 한미일 간의 이 동맹 관계가 더 강하게 이제 구도가 형성이 되고 대립 예. 관계가 세워지는 것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한 흐름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나왔던 이 발언의 수위가 상당히 셌고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핵전쟁까지 거론할 정도의 이 발언은 상당히 심각한 도발의 수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런 점에서 백악관도 이 북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는 입장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신냉전 현실화라는 것이 점점 더 피부에 와닿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네.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 중국과의 만남을 계속해서 시도하면서도 또 동시에 견제를 하듯이 저희 역시도 다양한 채널들을 만들어서 세심하게 외교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십니까? 국장님 수사관계도 아니면 어떻게 하세요? 민주당이 자기 편이 한 불리한 징수를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놓고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람이 없거든요. 이건 사실과도 다르고 개헌들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죠. 자, 계속 이제 입장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동훈 장관과 이 민주당 의원들 간의 이 기싸움 더 거세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민주당이요, 검찰의 김성태 회장에 대해 주가 조작 기소 안 하고 봐주기 수사한다 이런 입장문을 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도 곧바로 타겟을 변경했냐 이러면서
반박문이 곧바로 나온 상황이에요. 이현정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뭐 그 전에도 이 일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영상에도 나와 있었고 계속 이어지는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제는 뭐 왜 김성태 회장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왜 수사 안 하느냐라고 하더니 이번엔 또 이제 주가 조작으로 왜 안 하느냐라고 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바꾸니까 방어가 안 되니까 결국 초점을 김성태 회장으로 돌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저는 뭐 궁색한 지금 전략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핵심은 결국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방북을 위해서 예. 쌍방울로부터 돈을 대납받고 예. 했다는 것 자체를 밝혀내는 게 이 사건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에 대해서 점점 검찰의 수사가 직접적으로 이제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막아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입을 막기 위해서 뭐 부인이 그래서 변호사를 해촉한다든지 왜냐하면 변호사를 해촉하면요 이 사건은 필요적 변론 사건이에요. 변호사가 없으면 재판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날 결국은 진술을 못했잖아요. 예. 그러다가 또 4명이 이제 그 검찰청을 찾아가서 항의도 했잖아요. 예. 그것도 특별 면회도 신청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방면에 걸쳐서 어떻게 하든지 이화영 부지사의 어떤 마음을 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네. 저는 별로 성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미 이화영 부지사의 어떤 결심은 서 있는 것 같고 자 그렇다 보니 이제 검찰의 수사에 어떤 뭔가 딜을 하는 거 아니냐. 검찰이 이제 지금 김성태 회장을 봐주면서 그다음에 김성태 회장으로부터 그런 진술을 받아내고 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방향으로 이제 조금의 어떤 전략적 타켓을 이동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거는 이 사건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와는 좀 벗어나는 것이고 결국 뭐 이 문제도 예를 들어서 혐의가 있다면 국가보안법은요 검찰이 수사 못하도록 만든 게 누굽니까? 지금 검수한박으로 결국은 민주당이 수사 못하도록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보안법 혐의로 관련해서 검찰이 독자 수사권이 없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해서 넘겨야 됩니다. 예. 그걸 민주당이 만들어 놓고 왜 국가보안법으로 수사 안 하냐는 것은 적반하장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일단 사건 본질에서 좀 벗어났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민주당 입장을 자세히 좀 보면요. 민주당 대책위는 이 검찰이 쌍방울 김 전 회장의 이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은 것을 두고 쌍방울 그룹의 친윤석열 전 현직 사회이사들과 쌍방울 그룹이 이 친윤 검사들을 대거 채용한 점을 들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현정 의원이 설명을 잘하신 것처럼 예. 이화영 부지사가 그동안 이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이제 그 길목을 딱 막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입을 딱 다물고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 수사가 갈 수가 없었죠. 네네. 근데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그 길목이 열린 거 아닙니까? 이제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했고 이재명 지사 당시 지사에게 사전사후 보고를 했다는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근데 이화영 부지사를 압박하고 회유하기 위한 민주당의 전방위적인 노력들을 지난주 내내 했습니다. 그렇죠. 부인도 아주 기기묘묘한 행태를 보이고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들도 검찰청에 가고 개딸로 추정되는 분들이 영치금 보내고 편지 보내고 다양하게 했습니다만 네네. 이화영 부지사가 생각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제 다음 재판인 8월 8일이면 또 이화영 부지사의 입이 열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겟을 다시 그러면 그 메신저였던 김성태 전 회장에게 지금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성태 회장이 깡패 출신이다. 기업 사냥꾼이다. 죄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왜 국법법으로 기소하지 않느냐. 자본시장법으로 왜 주가 조작을 넣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아무리 김성태 회장을 봐주고 뭐 기소를 덜하고 이거 했더라도 결국 문제는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입니다. 그렇겠죠. 이화영 부지사가 알고 있는 자기 대북 사업과 관련된 자기가 했던 일들을 정확히 있는 그대로 사실에 토대해서 진술하면 그 자체가 증거 능력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서 구속 기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플리바기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나라에는 법적으로 보장된 건 아닙니다만은 이미 미국과 영국 대부분의 대륙법 국가에서도 플리바기닝이라고 해서 피고인이나 범죄자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할 때에는 그 형량을 좀 낮춰주는 그런 그 제도가 있어요. 그 플리바기닝 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더라도 검찰 입장에서는 김성태의 입을 열기 위해서 일정 정도의 회유책이나 할 수 없지만 일정 정도의 수사의 방향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국가보안법을 기소를 안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대북송금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송금 수사입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 대북송금 수사를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했나요? 외환관리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나 지자체나 이런 사람들이 남북관계 좋을 때 북한의 협력 사업을 위해서 북한의 뒷돈으로 거래해서 돈을 보내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하지 않습니다. 외환관리법 위반이고 국내법 절차에 따른 위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하는 것은 사상범, 정치범
이들에게 하는 거예요. 김성태가 사상부입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화영 부지사 뒤에 있는 이재명을 보고 예. 돈을 보냈기 때문에 그 예.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그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김현정 전 대변인께 반박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쌍방울 사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시간이 지나서 좀 이진감이 있는데 네. 김성태 전 회장이 진술을 다 바꿨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것은 변호사비 대납 건이었죠. 그런데 이제 태국에서 막 잡아오면서 모든 과정을 다 그 생중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검찰에서 구속 수사 받으면서 진술을 바꾸면서 이게 대북 송금 문제가 이제 터져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800만 불에 대해서 대북에 송금한 건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사실인가에 대한 그 논리적인 맹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무엇이냐면 이미 2019년 5월 달에 그 단천특구 개발 MOU를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 대가로 500만 불을 지급했다라고 2019년도 1월 달에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주가 조작을 해서 나노스를 통해서 주가 조작을 해서 1,500억의 이익을 얻었다. 네. 그래서 김성태 전 회장의 가장 큰 혐의 중에 하나가 주가 조작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주가 조작을 했던 종목인 나노스가 그 IR 한 1월 17일 날 IR 할 때 거기에서 500만 불을 이행 계약금으로 줬다라고 거기에 써 있기도 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500만 불 지급한 것은 스마트팜 비용 대납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쌍방울의 그런 기업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다라는 것이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대북 송금 300만 불과 관련해서는 이게 제3자 뇌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제3자 뇌물은 기본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데 예. 당시에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북한의 뭐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예. 권한도 없거든요. 그래서 예. 부정한 청탁을 해서 해줄 아무런 대가가 없는데 그 공소 제기 자체가 저는 성립할 수 없는 범죄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비공개 재판에서 변호인이 그 이화영 그 전 부지사의 진술이 지금 번복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게 보도를 통해서 네. 지금 나와 있는 거고 아직 확인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 이화영 그 전 부지사의 부인이 탄원서를 민주당에도 제출도 했고 본인도 옥중 서신을 통해서 그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라고 번복을 그 입장을 밝혔잖아요. 예. 그것을 우리 민주당에서 인권위원회나 법률위원회 접수를 한 겁니다. 예.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은 10개월 동안에 그 구금 중에 조사받는 중에 강압 수사, 회유와 협박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접견을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법무부에서 그걸 불허하고 있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 또 하나는 그 해촉했다라고 하는 변호인, 네네. 그 법무법인 해광이잖아요. 예. 그 해광의 변호사를 2003년 3월 달에 또 쌍방울에서 사회에서로 또 영입을 했다고 합니다. 같은 로펌에 있는 변호사를 하면 아무래도 그 수사 관련된 기밀들이 그 재판 관련된 기밀들이 누설될 가능성도 또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저런 문제들을 봤을 때 네. 실제로 이게 아무런 의혹이 없다라고 하면 접견을 불허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또 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8월 8일 재판에서 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떻게 진술할 것이나 보면 알겠지만 네. 그 전에 그 전제로 검찰에서 이런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좀 확인시켜줄 필요도 알겠습니다. 있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꺼번에 얘기해 주셔서 네. 어떻게 뭐 반박이 됐는지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확인을 해 주시겠습니다만 자, 이현정 의원님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전 대변인께서 얘기한 것 중에서 하나 좀 관가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한 상황, 요 상황은 맞는 거잖아요. 그건 확인이 된 거죠. 뭐 부인이 얘기한 거잖아요. 부인이 뭐 번복될 것이다라고 방금 얘기한 이야기했죠. 거. 네.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고의 관계가 지금 부인이 보호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부부가 지금 법정에서 처음 보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부인은 변호사를 해촉을 했고 예. 그다음에 이화영 지사는 법정에 나와서 나 해촉 안 한다 그러니까 라고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결국은 이제 이 이화영 부지사가 본인의 변호인을 신임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왜냐 지금 이 사건에서 지금 이 참 이상한 게 왜 부인은 자기네 남편보다 왜 이재명 대표를 더 생각할까요?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가족이라는 거는 자기의 어떤 이 배우자나 이런 사람들이 형을 오래 받거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빨리 나오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근데 지금 이화영 지사의 부지사의 부인은
오히려 남편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그런 함과 동시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뭔가 변호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는 그걸 못 믿겠는 겁니다, 부인을. 그래서 본인은 자신의 변호인을 갖다가 계속 신임하겠다라고 인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부인이 방송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진술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도 본인이 그 시인을 해버렸어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게 뭐 인권 탄압 이야기하지만 인권 탄압이 있으면 그동안 180회 변호인 그 접견, 50회 가족 접견 거기서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예. 근데 왜 갑자기 지금 와서 인권 탄압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인권 탄압 이야기하려면 본인이 법정에 많이 나왔잖아요. 예. 본인이 판사한테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나 인권 탄압 당했습니다. 강압성 당했습니다. 하는 게 제일 정확하잖아요.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주변 사람들이 자꾸 인권 탄압 당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예. 제가 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 부인 입장에서 보면 부부관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0개월 동안의 구속수사 받는 과정에서 그 일관되게 본인한테 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번복했다라고 하니까 그 번복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번복했다고 하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이라든지 뭐 지인이라든지 뭐 보좌관이라든지 주변들에 대한 그 대대적인 수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그 협박도 좀 있었다라는 그런 느낌도 갖고 계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예. 또 그 이분이 부인께서 이제 선임했던 변호사를 해임했는데 그 로펌이 과거에 검찰로부터 그 변호 중에 네. 압수수색을 당한 적도 있어요. 압수수색 당한 적도 있어서 그래서 그 혹시 그 로펌이 그 또는 담당 그 변호인이 무슨 약점을 잡힌 것 아니냐 또는 이화영 그 전 부지사를 그 변호하는 변호인 입장에서 뭔가 형량을 좀 낮추기 위한 플리바게닝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네네. 의혹들을 좀 확인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의혹을 확인하면 되는 것인데 왜 접견을 하는 것을 이렇게 불허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뭔가 그 만나갖고 예를 들어서 그 만났다 해갖고 뭐 저 진술을 바꿨다라면 다시 그 진술을 바꾸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그 논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인데 오히려 뭐 접견을 허락해서 당당하게 또 본인이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런 의혹들을 해소하는 그 길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순수한 접견이 아니잖아요. 민주당은 지금 이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그죠? 이화영 대표, 이재명 대표는 이 사건의 당사자예요. 그 국회의원들이 면회한다는 게 순수 인권 탄압 가지고 면회를 할까요? 당연히 사건에 대한 압박의 용으로 한다는데 그걸 법무부가 허락해 주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제3자가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지금 민주당은 당사자예요. 당사자가 만나서 4명이나 가서 만나서 그 이화영 부지사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만남 자체가 압박성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는 방에서 만나나요? 그게 아니지 않나요? 만남 자체가 압박이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논설 위원님의 주관적 해석이신 것 같고 예. 만남 자체가 압박이 된다기보다 이제 의원들이 하는 말 자체가 압박이 될 수 있다라고는 보여지지만요. 네네. 그 상황에서 문제적인 발언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지난달에 2월인가요? 그때 정성호 의원의 접견이 문제가 되었을 때 한동훈 장관이 직접 나서서 예. 특별 접견 때도 그냥 수기로 기록하는 거 말고 이제 다 녹음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실제로 그렇게 제도 개선을 공언하셨고 예. 그렇게 만약에 제도가 이미 개선이 되었다면 의원들이 아무리 방문을 한다고 한들 거기서 부적절한 발언을 할 수도 없을 것이며 이미 다 녹음이 되고 있고 실제로 문제가 되는 발언이 있다면 나중에 검찰 측이나 법무부 측에서 공개를 하면 될 일일 텐데 거기서 무슨 회유성 또는 압박성 발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안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만난다는 것 자체가 압박이 된다기보다 예. 그게 별로 크게 개의치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예. 제가 네네. 10초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 논쟁이 되고 뭐 지금 그 특별 그 장소 변경 접견이라는 네네.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특별 접견을 법무부가 불허했다는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화영 피고인이 불편했을 걸 가능성이 크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논쟁해봐야 거기 갖고 논쟁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8월 8일은 다가옵니다. 짝깍짝깍 시계는 오고 이미 진술서는 재판부에 증거가 돼 있고 제출이 되어 있고 그 진술서를 받은 각 피고인들의 변호인 측이 다 그걸 증거로 동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저는 뭐 이게 논쟁을 민주당은 지금 양평고속도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격가지에서 몇 개 의혹을 그냥 물타기로 계속 꼬리에 꼬리 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특별접견을 왜 불허했냐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그런 결정을 내렸고 또 피고인 당사자가 그걸 만나면 옳지 않았기 때문에 한 거라면 그 자체는 논쟁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왜
부인이 저런 모습을 보이고 왜 민주당이 가만히 있다가 때로 몰려들어서 특별 접견을 하고 또 연좌농성을 하고 개딸들이 나서는지에 대한 전후 맥락을 보고 그다음에 박찬대 수석 최고가 그 이화영 측 최측근을 만나가지고 당 이야기를 하고 부인하고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법무부에서 봤을 때는 이건 총체적인 전당적인 사법 방해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논쟁을 제가 볼 때 조금만 기다리시면 국민들이 진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팩트 중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만남을 거부했다라든지 박찬대 전 의원, 박찬대 최고가 최측근을 만났다. 이건 본인들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닙니다. 예. 일단 저희가 김성태 전 회장 이야기에서 좀 이화영 전 부지사 이야기를 좀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요. 양측에서 언급을 하고 계셔서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 전 부지사의 측근과 만났고 그 후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내와 전화 통화를 했다는 TV조선의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내와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의 입장은 도대체 뭔지 직접 들어보시죠. 이거는 당에 뭐 회유당했다 그러는데 당이 무슨 회유를 해요? 그래서 저 생각은 나와서 양심 선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님 구속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만나보거나 면회를 한 적도 전혀 없거든요. 심지어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제가 얼굴도 몰라요. 왜 그런 얘기가 다 하는지 황당하더라고요. 자, 지금 직접 들어보셨으면 이제 박찬대 의원 의혹이 제기된 이 전 부지사 측근과의 만남이 아니라 지금 수감중인 이 전 부지사를 만난 적이 없고 또 부인 얼굴도 모른다. 그런데 이제 TV조선 그 후속 보도에 의하면 전화는 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글쎄요, 박찬대 의원에 대한 태도, 저렇게 얘기하는 해명,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박성민 전 변호사는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일단은 뭐 만난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측근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입장은 밝히신 바가 없는 없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지점이 조금 저는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 사실 이렇게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필요한 건 명확한 해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통화를 했다면 그 아마 지금 TV조선에서 보도하신 분이 그 이화영 지사의 측근이라고 보도되는 분이 아마 저희 지금 당의 지역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뭐 지역위원장과 통화할 수 있죠. 현직 이제 지역위원장이라면 통화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통화를 했다면 오해받기 딱 좋은 상황인 건 맞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합당한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좀 책임 있게 설명하실 필요는 있어 보이고 다만 이제 그 측근 측에서도 이 보도에 따르면 뭐 회유성 발언은 전혀 없었다 정도의 이야기를 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전달했다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과도한 추측이나 과도한 설화가 있는 것은 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8월 8일에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가 이 대북 송금 보고를 받았나 안 받았나 어떻게 증언을 할지가 주목이 되는데 이 증언들에 따라서 좀 이재명 대표에게 좀 영향이 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건은 결국은 이제 이 방북 대가. 왜냐하면 이제 뭐 저희 다 상적 다 아는 문제지만 북한은 그동안 항상 방북할 때 대가를 다 받았습니다. 뭐 그거는 뭐 역대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각종 뭐 이런 등등 많은 분들이 할 때 사실상 방북 비용을 실질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다 받아왔거든요. 마찬가지로 북한도 이제 그렇게 요구했다는 것이 이미 확인이 됐고 또 이제 국정원 기록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명시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그런 정황을 알았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지죠. 지금까지 이거는 이재명 대표는 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소설이 아니라 넌픽션이 되는 거잖아요. 다큐멘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인지를 했다. 즉 쌍방울이 나의 방북 비용을 대납해줬다니 했다 그러면 이 혐의가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오롯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의 지금 8월 8일 날 법정의 정실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자꾸 아까 전에 이제 그 특별면회 이야기하시는데 특별면회는 굉장히 특혜적인 면회입니다. 왜 국회의원들 특별면회해요? 이야기 안 되잖아요. 일반인들 다 일반면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 만나고 싶으시면 일반면회 하면 돼요. 근데 왜 굳이 특별면회를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일반면회 그냥 해서 만나시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특별면회 이건 앞으로 없어야 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변호인 면허과 일반 면허가 있으니까 일반 면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 김현정 의원님께 이걸 여쭤볼게요. 지금 일련의 사건들이 뭐 박찬대 의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계속 이화영 그 전 부지사를 만나왔던 것이 아니라 이제 이화영 부지사의 의견이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시점부터
집중적으로 이제 흐름이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분명한 것은 그 부인의 탄원서가 접수돼 있는 거고 본인이 입장문을 옥중에서 밝힌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한 적 없다. 요까지가 지금 확인된 내용이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뭐 변호인이 법정에서 진술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검찰 조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 증거 능력이 있는 건 아니고 법정에서 본인이 진술해야 되기 때문에 8월 8일 날 본인이 진술이 어떻게 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범행의 동기 그러니까 만약에 그 보고했다라는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제3자 뇌물로 이거를 이제 기소를 해야 될 것인데 그 범행의 동기 자체가 성립이 되느냐에 대해서 기본적인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 10월 달 정도에 그 300만 불을 대북 송금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아시겠지만 19년도 2월 달에 북미 간의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 간에 대단히 경색된 국면이었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이재명 그 대표가 유력한 대선 후보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용이 지금 선고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갈에서 얘기하고 있는 쌍방울에서 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대북 비용을 송금했느냐에 대해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근거 자체가 지금 탄핵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릴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제 특별 접견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도 개선 같은 게 앞으로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어쨌든 장소 그 변경 접근은 관행적으로 해왔다는 그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행적으로 해왔는데 왜 이번에 그런 인권 탄압성 강압수사의 의혹을 확인하려고 하는 면회 신청을 하니까 불허하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그 동기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주당 분들은 자꾸 설명해도 그걸 납득이 되면 이해를 하면 되는데 자꾸 눈을 감고 귀를 닫아서 참 죄송한데 좀 납득이 되면 이해를 해주세요. 2019년이잖아요. 2018년에 정말 남북관계 좋을 때 평양 정상회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대거 특별수행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당시 서울시장 박원순,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데리고 갑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만 빼고 갑니다. 그 상황에서 경기도에서는 그 전부터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대북 협력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했었고 이게 쌍방울 김성태한테 계속 유착 관계가 있었던 안부스라고 하는 아태협회장을 내세워서 대북 사업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 나타났습니다만 심양에도 가고 필리핀도 가면서 이종혁도 나오고 김성태도 가고 그다음에 우리 이화영도 가고 하면서 만남을 계속 이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스마트팜 비용을 줘야 되는데 대북 제재 걸려서 현찰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쌍방울이 그 500만 달러도 몰래 뒷돈으로 대신 준 겁니다. 그런데 2019년은 특히나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스마트팜 사업을 성공시켜서 북을 가야 돼요. 독자적으로 방북을 해서 대선 주자로서의 대선 후보로서의 남북 평화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막 전전긍긍 한 거죠. 그때 뭐 이번에도 그 각서 써줬다 그러고 탄원서 썼다 그러는데 탄원서의 내용이 잘 보십시오. 뭐 보고를 한 적 없다고 했지만 그 뒷부분에 보면 그런데 필리핀에서 김성태에게 좀 방북을 하도록 신경을 좀 써달라는 이야기 했다는 게 나와요. 그 신경 써달라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 내용이 좀 방북할 수 있도록 뒷돈을 좀 내달라는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뒷돈을 내서라도 빨리 스마트팜 비용으로 가자고 이야기한 것이고 방북을 초청해달라는 이야기를 확인된 경기도지사 직인 측기 공문이 여러 장 나와 있어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말씀하신 거에 보고한 적 없다는 거는 명백한 사실이고요. 거기 내용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로서 그 지금 쌍방울에서 원하는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의 가장 핵심적인 혐의는 주가 조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천 특구에 대한 MOU 체결하면서 그거를 부풀려 가지고 전환사채 발행해 가지고 1,500억의 이익을 얻은 그게 사실 핵심이었는데 그 수사는 오히려 좀 빠져 있고 오히려 대북 송금은 바뀌어 있는데 대북 송금을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해야 될 아무런 그 당시에 그 이재명 대표 갖고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동기가 없었다. 이 말씀을 대북 송금에 관련해서는 이제 김근식 교수께서는 북한에 가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고 여기는 이제 주가 조작이 앞인데 왜 그거 수사 안 하느냐? 아니, 선거법으로 무효 선거가 나 있는데 북한은 어떻게 갑니까?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좀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제 28일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회동을 가졌고요. 한 목소리로 총선 승리를 다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 당의 단합이 또 이낙연 전 대표는 당의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조금 이 동상이몽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곤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회동에 대해서 좀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까? 일단 국민의힘이 뭐 이 회동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 사실상 비판의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데 예. 당의 상황에 좀 더 신경을 쓰셔라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하신 당의 혁신이나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이 당의 단합이나 제가 봤을 때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사실 둘 다 중요한 문제인 거거든요. 네네. 왜 이 둘 중에서 하나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둘 사이에 충돌이 있다라는 해석이 붙는 것인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 예. 이런 거죠. 이제 둘 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뜻을 모았고 윤석열 정부의 뭐 문제에 대해서 다 같이 공감대를 이뤘다 이런 내용도 사실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권에서도 사실 지나치게 좀 갈등을 만들거나 부각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권과 언론 모두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되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의 혁신, 선거를 앞두고 혁신하지 않는 당이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의 단합, 우리 당은 이미 과거에 분열로 한번 망했던 역사가 있는 당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거는 사실 둘 다 당연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서로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서로에게 맞는 좀 필요한 얘기가 오간 것이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명락회동에 대한 이 여야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회동에 대해서 이 반성 없이 남탓만 한다면서 두 사람 가운데 민주당을 혁신할 사람이 없다고 비판을 했어요. 근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기감을 느낄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렸거든요. 일단 이현종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뭐 두 차례나 연기가 된 끝에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두 분의 갈등이 뭐 언론이 부추긴다 그러는데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언론이 부추긴다고 갈등을 하겠습니까? 예. 갈등이 뽀젓이 존재하고 있는데 예. 저는 뭐 두 분은 이미 마음적으로는 상당히 멀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까? 방점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는 이 당의 문제는 결국 이재명 대표가 선거 패배 이후에 본인이 국회의원 되고 당대표 되고 결국 본인의 사법 이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당력을 집중함으로써 빚었던 문제라는 게 핵심 아니겠어요? 예. 그거를 어떤 면에서 뭐 개혁하지 않으면 당이 지금 이길 수 없다는 게 기본적인 관점이고 네. 이재명 대표는 내가 대표인데 나 중심으로 다 뭉쳐라 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두 개가 합쳐질 수 있겠습니까? 예. 결국은 뭐 아마 이제 형식적으로 하도 이게 안 만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뭐 만나기는 만났지만 예. 결국은 저는 뭐 합의한 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아마 이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또 두 사람이서 합의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는 좀 비관적인 전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김현정 대변인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제 생각도 뭐 처음 만났는데 뭐 주머니에 있는 걸 꺼내고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속에서 생각하는 건 총선이 앞에 있기 때문에 내 그 식구들이라든가 뭐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좀 이야기를 하고 해결을 봐야 할 것들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쉽게 정리가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두 분의 그 공통된 저거는 총선에서 승리해야지 두 분의 정치적인 미래가 있다는 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예. 이제 서로 목표가 같으시잖아요. 네. 대선이라는. 예. 목표가 같는 그 정치인들은 숙명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거예요. 있는 거고 그래서 당내에 이런 권력 투쟁들은 상시적으로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현재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두 분이 또 입장에서도 우리가 그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맞서 싸우고 총선에서 승리해야 돼야만이 정치적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 공감대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제 총선과 관련해서 아직도 10개월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뭐 공천과 관련된 시기들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뭐 그거는 인지상정으로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예. 본인과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공천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면 하고 싶은 것도 또한 그것도 당연한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당은 시스템 공천이 지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시스템 공천대로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부당하게 뭘 공천을 탈락했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방어막은 될 수 있어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억지로 이 사람을 공천해달라 이런 것들은 저희 당으로서는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그렇겠죠, 것은 뭐. 예, 가능하지 않다 이 말씀 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저는 이제 네네. 저 장면에서 예, 예. 조금 두 분 이야기가 잘 안 됐을 거라고 보는 제 그 느낌은 네. 옆에 윤영찬 의원하고 김영진 의원을 대동하고 만난 거예요. 아. 윤영찬 의원 잘 아시잖아요. 그 이른바 친명 쪽이나 개딸 쪽에서는 가장 싫어하는 수박의 넘버 탑 중에 들어가는 분들입니다. 예. 김영진 의원은 지금 당의 정무조정실장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당대표에. 예. 네. 그 두 분을 대동하고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딱 둘이 이재명과 이낙연이 만나서 정말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하고 할 수 있는 분위기라면
이재명에게 가장 거꾸로는 윤영찬이 있고 이낙연에게 가장 거꾸로는 김영진이 있는 상황에서 같이 넷이 앉아가지고 네 분이 막걸리 2병이라는데 그 막걸리 2잔도 안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 만남 자체 그리고 배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기는 너무 어렵고 인증샷을 찍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알겠습니다. 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뭐 처음에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겠죠. 그렇지만 아까 이제 윤영찬 의원의 뭐 수박에 어디다 뭐 이렇게 표현하신 거는 조금 그렇게 언론에 자꾸 나와서요. 이런 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보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 협력특보를 지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발목 잡기 본능이 다시 시작됐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학폭 자녀를 위해 학교에 구체적으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저질스럽고 비열할 수 있습니까? 갑질 악성 민원 학부모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하십시오. 민주당의 발목 잡기 본능이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검증하면 됩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답을 정해놓고 발목 잡기에만 올인하는 민주당은 이대로 나라를 멈추고 싶은 것입니까? 네, 들으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지명 철회까지 요구를 하고 있고 인사청문회 보이콧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런 거라고 지금 봐야 될까요, 박세균 최고위원? 총체적으로 지금 자질이 부족하죠. 일단 첫 번째는 이 자녀 학폭 문제와 관련해서 이동관 특보 측에서 해명을 했지만 그것이 일부 사실과 다른 것도 밝혀졌고요. 그 학폭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물리적 폭력이 일어났다라고 그 당시에 있었고 그 사안이 있었을 때 하나고 이사장,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이사장과 이동관 특보가 직접 전화하고 뭐 아내분 되시는 분은 이제 학교에 찾아가서 교사들 명단을 요구했다. 이런 일들까지도 사실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폭 문제는 당연히 짚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방송의 규제와 정책을 담당하는 방송의 중립성을 위한 인사여야 하는 방통위원장에 과거 이제 이명박 정부 때 홍보수석으로 일하면서 당시 국정원을 통해서 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방송 탄압을 시도했던 인물이라는 점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고 국민 우롱이다라는 생각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또 가짜뉴스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기록물로 남아있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동관 홍보수석실의 요청으로 작성된 당시 국정원이 작성했던 문건들을 보면 뭐 라디오 시사 프로 편파방송 실태 및 고려사항,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 이런 식으로 내용들을 보면 특정한 출연자, 특정한 PD들을 지목해서 이들을 교체하거나 변경해야 된다라는 시나리오들이 다 담겨있는 문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이셨던 윤석열 대통령이시라면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현정 위원님, 지금 글쎄요, 비판을 이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런 상황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뭐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은 청문회 때 시시비비를 일단 가려야겠죠. 근데 이제 워낙 방송 환경 자체가 지금 뭐 어쩌면 저도 뭐 언론입니다만은 지금 이 공영방송이 사실상 노조에 의해서 거의 뭐 장악되다시피 했던 그런 현상들 이게 굉장히 저는 심각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뭐 최근에 보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 뭐 노조 현장이 사장하고 이런 패턴이 지금 공영방송에 일반화되고 있어요. 자, 이게 과연 올바른가라는 문제. 지난번 뭐 TBS 문제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건 공영방송은 국민을 위해서 공정하게 해야 되는 방송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일방의 어떤 언론 장악 이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이 장악을 위해서 KBS, MBC를 바꾼다 그것도 안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의 어떤 이 MBC나 KBS가 보면 결국은 노조가 사실상 방송을 사실상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상화시키는 역할을 저는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 함으로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그동안 국민으로부터 공영방송이 많은 지탄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 뭐 수신료 지금 KBS 수신료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건 신뢰받는
공영방송을 만드는데 저는 뭐 방통위원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원론적인 얘기는 맞는데 그것이 왜 이동관 후보냐는 거예요. 이동관 후보는 지금 뭐 그 과거의 언론 탄압이라든지 학력 폭력이라든지 또 그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방통위원을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위 고문도 했고 현재 장관직 대통령 특보 아닙니까? 언론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을 그 사수해야 될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자격 자체가 이미 없다. 그럼 분을 왜 굳이 시켜야 되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관 지명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정말 민주당이 임명 전부터 몇 달 전부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언론에 또 취재가 있고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보이콧하지 마시고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의혹 제기하면 제가 볼 때 이동관 지명자도 굉장히 많은 해명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고 생각해요. 학폭에서 시작해서. 그래서 다양한 의혹 제기는 인사청문회에서 풀고 실제로 지금의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적합한 인물인지를 여야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